제 이름은 김지연. 25에 결혼해 여태껏 전업주부로 살았다. 벌써 10년째다. 아침 7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언제부터인가 이게 습관이 되었다. 남편과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다. 도시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내 안의 시간은 이미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며칠 전 남은 나물 반찬과 어제 끓였던 된장찌개에 희미한 냄새가 섞여 풍겼다. 새로울 것 없는 냄새. 나의 하루는 언제나 이 냄새로 시작되었다. 정이밥솥의 보온 기능이 밤새 따뜻하게 지켜준 밥을 푸고 찌개를 데웠다. 어제 저녁 먹다 남은 불고기를 다시 볶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이 접시에 반찬들을 담아내며 내 삶이 마치 이 아침 식탁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정갈하고 깔끔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움. 식탁 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다. 남편의 밥그릇 옆에는 항상 내가 직접 갈아주는 견과류 우유를, 아이의 밥그릇 옆에는 어린이용 컵을 두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다. 완벽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이 정도는 된 삶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이란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아침 7시 30분, 남편이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다. 좋은 아침, 짧은 인사,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어서 아이가 비몽사몽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엄마, 오늘 아침은 뭐야? 아이의 목소리만이 이 집의 고요를 깼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도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 특별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늘 같은 아침, 같은 메뉴, 같은 대화의 반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행성을 맴도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나는 나만의 작은 우주에서 묵묵히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우리의 세계는 교차하지 않았다.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남편이 회사로 향하면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쨍한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집 안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물을 받아 세제를 풀고 스펀지로 그릇을 닦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뽀득거리는 그릇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 째깍, 째깍. 이 소리들은 나의 존재를, 나의 시간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이곳에 있고 시간은 흐르고 나는 이 공간 안에서 나를 잃어갔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다. 혼자 먹는 점심은 언제나 간단했다. 전날 남은 반찬에 밥을 비벼 먹거나 냉장고에 있는 식빵을 구워 먹는 식이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었다. 반찬 접시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어제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식탁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내 목소리를 낼 필요도, 누군가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씹고 삼켰다. 고독은 익숙한 맛이 되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나는 베란다로 향했다. 어제 빨아 널어둔 빨래를 걷었다. 햇볕에 잘 마른 빨래에서는 보송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잠시나마 나를 안심시켰다. 이 작은 성취감만이 나의 하루를 지탱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빨래를 개면서 문득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사랑하며 살았다. 나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세상이었다. 나는 드라마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들의 삶은 저토록 빛나는데 나의 삶은 왜 이토록 잿빛일까? 오후 2시, 잠시 마트에 다녀오기로 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파트 단지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야옹, 야옹.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옆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미 없는 아기 고양이였다. 온몸이 먼지와 때로 뒤덮여 있었고 다리 한쪽을 절뚝거렸다.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버려진 듯한 작은 생명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까? 나는 망설이지 않고 아기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기 고양이는 이내 나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자 가늘게 떨리는 천이 느껴졌다. 나는 마트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약국으로 갔다. 마침 연고와 소독약이 필요했다. 고양이가 다쳤는데 쓸만한 연고 있을까요? 약사에게 물었다. 약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동물용 연고와 소독약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통조림 코너로 가서 작은 참치 통조림 몇 개를 샀다. 집에 돌아와 아기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욕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로 조심스럽게 씻기고 상처에 소독약을 바른 뒤 연고를 발라주었다. 아기 고양이는 순순히 내게 몸을 맡겼다. 그 작은 생명을 돌보는 동안 나는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씻기고 나자 털에 가려져 있던 얼룩덜룩한 무늬가 드러났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귀여운 아기 고양이였다. 나는 조용히 방 한쪽에 작은 상자를 준비해 담요를 깔아주었다. 그리고 참치 통조림을 따서 접시에 담아주었다. 허겁지겁 통조림을 먹는 아기 고양이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이제 괜찮을 거야. 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아기 고양이가 잠이 들자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봤다. 아기 고양이의 작은 온기가 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을 돌보는 행위가 나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잠시나마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오후가 깊어지자 나는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다. 아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노트와 책들이 들어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가장 아끼던 전공 서적들이었다. 전기회로 이론, 물리학 개론, 프로그래밍 기초, 손가락으로 책 등을 쓸어보니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나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흔히 말하는 고졸이다. 하지만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당시에는 대기업 연구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전자회로를 설계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상상하며 밤을 새워 공부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대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했지만 나의 꿈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었다. 퇴근 후에도 틈틈이 관련 서적을 읽고 독학으로 공부를 이어나갔다. 그러다 25세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안정적인 가정을 원했고 나 또한 가족을 위해 나의 꿈을 희생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나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싶었던
수많은 아이디어와 꿈들은 이 상자 안에 갇혀 먼지와 함께 쌓여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상자 앞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빛바랜 책들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복잡한 수식과 회로도들이 눈에 들어왔다. 손가락으로 회로도를 따라 그렸다.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기호들. 나는 잠시 옛날의 나로 돌아간 듯 했다. 연구실에서 밤새도록 실험에 몰두하던 꿈 많던 소녀. 하지만 현실은 식탁 위에서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와 회사에서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는 주부일 뿐이었다. 책들 사이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내 이름과 함께 김지연의 발명 일지라고 쓰여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 세상이 놀랄 만한 것을 만들고 싶다. 나는 노트와 책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닫았다. 덮어두었던 꿈처럼. 그렇게 다시 상자 속으로 봉인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진 것 같았다. 잊고 지냈던,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나의 재능과 열정의 씨앗이 저녁이 되자 남편과 아이가 돌아왔다. 나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나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발견한 낡은 책들과 아기 고양이의 작은 온기가 나를 둘러싼 고요를 조금씩 깨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파동이 곧 내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줄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시댁 식구들의 정기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 시부모님 댁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 내게는 늘 편치 않은 자리였다.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셨지만 시동생네 부부가 오는 날이면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특히 동서 연우 때문에. 연우는 남편의 남동생의 아내로 나와는 동갑이었다. 그녀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연구원이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항상 깔끔하고 세련된 차림새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 옆에서 나는 늘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오늘은 특히나 더 그랬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나와 연우에게 번갈아 물었다. 얘들아, 오늘 저녁에 뭐 해먹을까 지연아? 네가 잘하는 갈비찜 어때? 연우는 어때?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니? 나는 익숙한 질문에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연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전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형님은 워낙 손끝이 야무지시니까 알아서 잘하실 거예요.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늘 형님이 부러워요.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묘한 비꼼을 느꼈다. 나는 회사 일로 바빠서 못하는 것을 너는 시간 많으니 잘하겠지. 라는 듯한 뉘앙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다. 늘 그래왔듯이. 저녁 식사 시간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래, 연우야. 요즘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니? 듣자 하니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면서. 연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이번에 저희 팀이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워낙 중요한 프로젝트라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잘 해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시부모님은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편과 시동생도 연우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연우는 이어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아마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바이터. 논문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사실
요즘 연구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는데 이럴 때마다 형님이 참 부러워요. 집에서 편하게 쉬시면서 가족들 챙기시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녀는 나를 보며 생긋 웃었다. 그 미소는 내게 비수처럼 박혔다. 집에서 편하게 쉰다는 말. 그녀에게 전업주부는 그런 의미였을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국그릇에 놓인 갈비 한 점을 집어들었다. 시동생이 연우의 말을 거들었다. 맞아요. 형님은 정말 복받은 거죠. 편하게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희 와이프는 맨날 피곤하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그는 내가 어떤 기분일지 알 리 없었다. 아니, 어쩌면 관심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내 마음속에서는 답답함이 밀려왔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식사를 이어나갔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았다. 연우는 자연스럽게 최신 전자기기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새로 나온 스마트폰에 탑재된 인공지능 칩셋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도 일부 적용되어서 그런지 더 감회가 새로웠어요. 시동생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와, 그렇게 대단해. 그럼 그런 거 개발하려면 엄청 똑똑해야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연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최소한 관련 분야 석사 학위는 있어야 하고 박사 과정 밟는 사람들도 많아요. 연구원들 중에는 해외 유학파도 많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지 않으면 도태되는 게 이 분야예요. 그녀는 마치 나를 겨냥이라도 한 듯 굳이 최소한 석사 학위라는 말을 강조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고졸. 나의 학력이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시동생이 짓궂게 웃으며 연우에게 물었다. 그럼 형수님은 대단하네. 우리 형수님은 고졸이시잖아. 그런 걸 어떻게 다 이해하시겠어? 그 말에 연우는 피식 웃으며 나를 쳐다봤다. 아, 형님은 뭐 관심 없으시겠죠. 솔직히 전공 분야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긴 해요. 일반인들이야 그냥 편하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녀의 입에서 일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동서, 내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동서는 제가 고졸이라서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군요. 연우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다듬고 말했다. 형님,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전공이 다르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녀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비꼬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지금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시하고 있어요. 제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삶을 하찮게 여기고 있고요.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또렷하고 단호했다. 남편과 시동생, 시부모님 모두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특히 남편은 이런 내 모습을 처음 보는 듯했다. 연우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짜증이 서렸다. 형님, 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시잖아요. 그녀는 기어이 그 말을 다시 한번 꺼냈다. 고졸에 불과하니까 그 말이 내 심장을 강타했다.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내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네,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는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말하는 인공지능 칩셋이든 복잡한 회로든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연우는 코웃음을 쳤다.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현직 연구원이고 이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형님이 그런 걸 아신다면 왜 여태껏 전업주부로 계셨겠어요? 그녀의 말은 다시 한번 내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왜 전업주부가 됐든 내 학력이 고졸이든 그게 내 지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요. 당신은 너무나 오만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지연아,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것이다. 나는 당신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당신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제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저는 숨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내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눈물을 쏟아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 교차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더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나는 무작정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다. 등 뒤에서 남편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해방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나는 걷고 또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연우의 오만함이, 그녀의 무시가, 나를 짓누르던 모든 편견들이 나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방가쇠가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의 삶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디로 향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시댁에서 뛰쳐나와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는 눈물을 식혀주었지만 내 안의 불덩이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분노, 서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심이 뒤섞여 심장을 뛰게 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지연아, 어디 갔다 왔어? 갑자기 그렇게 뛰쳐나가면 어떻게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왔다. 남편이 내 뒤를 따라 들어왔다. 오늘 연우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하는데.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왜 고졸이어야 해? 왜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해야 하냐고.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당신은 알잖아. 내가 얼마나 전자공학을 좋아했는지. 나는 그제야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남편은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는 당황한 듯 물러섰다. 지연아, 진정하고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 다시 공부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아마도 예상치 못한 나의 선언에 놀란 것 같았다. 공부, 다시 하지만 지금 와서 뭘 어떻게, 나는 그의 망설임에 더 큰 절망감을 느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몰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도, 연우도,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결국 침묵했다. 나는 밤새도록 뒤척였다. 머릿속에는 연우의 비웃음과 나의 억눌렸던 재능,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노트북을 켰다. 오래된 상자에서 꺼냈던 전공 서적들을 옆에 쌓아두고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주부인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는 온라인 강의뿐이었다. 대학교 복학이나 새로운 학위 과정은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불가능에 가까웠다. 다행히도 최신 기술 트렌드와 관련된 온라인 강의들이 많았다.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사물 인터넷, 예전에 내가 흥미를 가졌던 전자공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분야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라는 강의가 눈에 들어왔다. 작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수강 신청을 했다. 수강료는 내가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생활비에서 충당해야 했다.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반대하거나 걱정할까봐. 이 모든 것이 나만의 비밀스러운 도전이었다. 공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10년 넘게 손 놓았던 분야라 처음에는 용어도 생소하고 복잡한 수식들은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남편이 출근하면 나는 곧바로 책상에 앉았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면서 틈틈이 강의를 들었고 밤에는 가족들이 잠든 후에 몰래 일어나 새벽까지 공부했다. 내 옆에는 언제나 따뜻한 차 한 잔과 내가 주워온 아기 고양이 소미가 잠들어 있었다. 소미는 이제 제법 기운을 차려 내 발치에 기대어 잠들곤 했다. 그 작은 온기는 내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힘이 되었다. 오랜만에 펜을 잡고 공식을 쓰고 회로도를 그리는 손이 어색했지만 나는 점차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논리적인 흐름, 완벽한 균형. 예전에 내가 이 분야에 매료되었던 이유를 다시 깨달았다. 잠시 잊고 지냈던 나의 재능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온라인 강의를 절반 이상 수강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보며 실력을 쌓아갔다. 간단한 센서를 이용한 자동 급수 시스템을 만들거나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했다. 비록 실제 제품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남편은 며칠째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새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걱정스럽게 묻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사실 우리 회사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
핵심 부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서 납기를 맞추기 어렵게 됐어. 아마 회사 전체가 난리 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무언가 섬광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얼마 전 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문제를 접한 적이 있었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정 칩셋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는 밤샘 공부로 얻은 지식을 떠올렸다. 혹시 그게 특정 칩셋에서 발생하는 오류 때문 아니야?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충돌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말에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떻게 알았어? 맞아. 그걸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 그냥 우연히 뉴스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우리 회사 문제였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심각해. 지금 회사 연구원들이 매달려서 밤낮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모양이야. 잘못하면 회사 이미지가 크게 추락할 수도 있어. 나는 남편의 힘든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내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충동이 일었다.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기술로. 나는 며칠 동안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밤마다 몰래 관련 논문과 자료들을 찾아보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결국 나는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특정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충돌 문제라는 것을, 이 가설이 맞다면 간단한 코드 수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에게 나의 비밀스러운 공부를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해결책을 찾았다고 얼버무려야 할까? 고민 끝에 나는 전자를 택하기로 했다. 나의 재능을 인정받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사실 내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은 온라인 강의 화면과 직접 만든 작은 회로 기판들을 보여주었다. 남편의 눈은 점점 커졌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뭘 공부한 거야? 전자공학이랑 임베디드 시스템.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잖아. 그래서 여보 회사 문제 말인데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나는 그에게 내가 생각한 해결책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충돌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코드 수정 방안. 나는 밤샘 연구로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득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제시하는 논리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해결책에 점차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망이 서렸다. 지연아, 정말 당신이 이걸 알아냈다고 말도 안 돼. 우리 회사 최고 연구원들도 못 찾은 걸 당신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 한번 시도라도 해보면 안 될까? 남편은 잠시 망설였다. 아마도 고졸인 아내가 대기업의 핵심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고 다른 대안도 없었다. 결국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내가 내일 회사에 가서 팀장님께 말씀드려볼게. 당신이 제시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다음 날 남편은 내가 작성한 보고서와 해결책을 들고 회사로 향했다. 나는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연락을 기다렸다.
오후 늦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아, 당신 정말 대단해. 팀장님이 당신이 제시한 방안을 검토했는데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대. 테스트해보니 문제가 해결됐어. 지금 회사 전체가 난리 났어. 나는 그의 말에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해냈다 나의 지식이, 나의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벅찬 감격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의 다음 말에 나는 다시 긴장했다. 그런데 팀장님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셔.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네. 나는 망설였다. 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다. 특히 연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꼭 만나야 해. 응, 팀장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해. 아무래도 당신의 도움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연아. 남편의 말에 나는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나의 숨겨진 재능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연우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녀의 반응은 불보듯 뻔했다. 나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미 시작된 균열은 이제 거대한 파열로 이어질 참이었다. 남편의 상사, 박 팀장과의 만남은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졌다. 나는 그 며칠 동안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짓눌렀다. 특히 연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녀의 날 선비난과 비웃음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지식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는 첫걸음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믿기로 했다. 10년 넘게 쌓아두었던 지식과 지난 한 달간의 밤샘 공부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월요일 약속 시간보다 일찍 박 팀장이 남편과 함께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정장 차림의 그는 날카롭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나를 소개했다. 지연아, 이분이 우리 회사 박 팀장님이야. 팀장님, 제 아내 김지연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박 팀장은 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지연 씨, 남편분께 이야기만 듣다가 실제로 뵙게 되니 정말 놀랍군요. 대단하십니다. 그의 칭찬에 나는 얼떨떨했다. 하지만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켜고 내가 작성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나는 차분하게, 하지만 자신감 있게 내가 발견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회로도와 코드, 데이터 흐름을 설명하는 동안 나의 눈빛은 빛났다. 잠시 잊고 지냈던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할 때의 몰입감과 즐거움이 느껴졌다. 박 팀장은 내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점차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질문을 던졌고 나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10년간 잠자고 있던 지식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1시간가량의 설명이 끝나자 박 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회사 최고의 연구원들도 몇 주 동안 매달려서 찾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시다니. 김지연 씨, 혹시 전에 이쪽 분야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고등학교 때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잠시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냈고요. 하지만 꾸준히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내 말에 박 팀장의 눈은 더욱 커졌다. 독학이라니, 이건 정말 타고난 재능입니다. 김지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에서 김지연 씨 같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신제품 개발팀에 합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나는 그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대기업 연구원이라니 한때 내가 꿈꿨던, 하지만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꿈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차올랐다. 나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동시에 나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저는 아직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즉답을 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시동생 부부가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다. 연우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시동생이 억지로 끌려온 듯 서 있었다. 분위기는 싸늘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연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누르지 못하는 분노와 질투가 서려 있었다. 저희 남편 회사에 이번에 문제가 생겼던 신제품 말이에요. 그거 형님이 해결했다면서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조금 도움을 줬을 뿐이야. 조금이란요. 제가 들은 바로는 형님이 박사급 연구원들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다던데요. 그래서 박 팀장님까지 직접 찾아왔고요. 고졸의 전업주부인 형님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시동생이 옆에서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되물었다. 문제란요, 형님이 뭘 아신다고 감히 그런 일을 해요. 혹시 어디서 정보를 빼돌린 건 아니고요. 저희 남편 회사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그녀의 말은 나를 모함하는 수준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연우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연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빠는 모르지. 형님은 뭘 믿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개입한 건데요. 제가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볼 거예요. 형님이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됐는지, 뒤에 뭐가 있는 건지 다 밝혀낼 거라고요. 그녀의 질투와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나의 재능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연우야, 네가 뭘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도왔을 뿐이야. 네가 믿지 못한다면 직접 확인해봐. 하지만 더 이상 허위 사실로 나를 모함하지 마.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 말에 연우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하고 시동생을 끌고 집을 나섰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이제 그녀는 나를 질투하고 견제하는 적이 될 것이 분명했다. 며칠 후 박 팀장에게서 정식 채용 제의서가 날아왔다. 나는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남편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내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전업주부 김지연이 아닌 연구원 김지연으로서의 삶.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10년 만에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모든 것이 낯설었다. 젊고 유능한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마치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했고 밤에는 여전히 새벽까지 공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다. 나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박 팀장은 나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었고 나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나는 빠르게 팀에 적응했고 나의 재능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게시판에 공고가 하나 붙었다. 2025년 차세대 기술 경진 대회. 회사 내부의 기술력을 고취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였다. 우승팀에게는 파격적인 포상과 함께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그 공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대회 주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스마트홈 시스템 개발이었다. 나의 전문 분야인 임베디드 시스템 설계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주제였다. 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단순히 포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를 무시했던 연우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곧바로 팀원들을 모아 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팀원들은 나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에 감탄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다. 회의실에서 밤샘을 하는 날도 많았다. 내 열정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대회 날이 다가올수록 나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특히 마지막 관문은 공개 시연이었다. 수많은 임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 앞에서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직접 시연하고 평가받는 자리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진 대회가 아니었다. 내게는 마치 심판의 장과 같았다. 나를 무시했던 모든 이들 앞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 그리고 더욱 나를 긴장하게 만든 것은 이번 대회에 심사위원단에 연우가 속한 대기업의 핵심 연구원이 참여한다는 소식이었다. 심지어 연우가 개인적으로 아는 인물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나는 피식 웃었다. 운명의 장난 같았다. 연우는 분명 나의 출전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실패하기를 바랄 것이다. 경진대회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기업 관계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수많은 임직원들이 자리를 메웠다. 나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심호흡을 했다. 나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했다. 남편과 박 팀장은 객석에서 나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 나는 오롯이 혼자였다. 내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용기만이 나의 무기였다. 시계는 빠르게 흘렀고 드디어 나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향했다. 무대 위 조명이 나를 비추는 순간 객석에 앉아있는 연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비웃음과 함께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다. 이 무대는 나의 것이었다. 나를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인내 확신의 참 목소리로 강당을 가득 채웠다.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며 시스템이 멈춰 섰다. 마치 연우의 저주라도 받은 듯 화면은 암전되었고 강당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흘렀다.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시스템이 멈춰 선 순간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술렁거림이 생생하게 귀에 박혔다. 웅성거림은 이내 싸늘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무대 위의 밝은 조명은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다. 실패.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연우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고졸은 고졸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다시 분노로 타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나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심사위원이 나직이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시간 제한 맞다. 내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대형 스크린의 깜빡이는 타이머가 나를 압박했다. 5분, 4분, 3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지난 한 달간 밤새워 공부했던 기억, 상자 속에서 발견했던 빛바랜 전공 서적들, 그리고 나의 꿈을 비웃던 연우의 목소리.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문득 오래된 책에서 보았던 특정 오류 해결 방식이 떠올랐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방식이라 누구도 쉽게 떠올리지 못할 일종의 편법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할 때였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나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떨리던 손은 키보드 위로 향했다. 나는 미친 듯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다. 지금껏 쌓아온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야만 가능한 작업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따닥, 따닥, 따닥.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강당에 울려 퍼졌다. 객석에 앉아있던 남편과 박 팀장은 숨죽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초조함과 함께 간절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연우는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서려 있었지만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었다. 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일까? 1분 30초.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나는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클릭에 달려 있었다. 비비비빅. 화면이 다시 켜지는 소리. 잠시 암전되었던 대형 스크린에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홈 시스템의 메인 화면이 다시 나타났다. 이어서 집 안의 조명이 부드럽게 켜지고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당을 가득 채웠던 싸늘한 침묵이 일순간 깨졌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감탄이 서려 있었다. 이어서 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곧바로 밀려오는 벅찬 감격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해냈다. 고졸 출신 전업주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모두의 비웃음 속에서 나는 나의 재능을 증명해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단연 연우였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 담겨있던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충격과 함께 질투,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문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떨리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다. 저희 시스템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용자의 감성까지 고려한 차세대 스마트홈 시스템입니다. 보셨듯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게 기술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고 나는 막힘없이 대답하며 나의 지식과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회의적인 시선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감탄과 존경만이 가득했다. 경진대회 결과 발표 시간. 사회자의 입에서 나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2025년 차세대 기술 경진대회. 연계의 우승팀은 김지연 팀입니다. 환호성과 함께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트로피는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나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트로피를 들고 객석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남편과 박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나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자부심이 가득했다. 시선을 돌려 연우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다. 혼란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나의 승리는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나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 증명한 완벽한 복수이자 명예회복이었다. 이제 누구도 나를 고졸에 불과한 전업주부라고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기술 경진 대회 우승 후 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회사에서는 나의 재능을 인정하고 나를 핵심 프로젝트 팀으로 배치했다. 나는 더 이상 고졸 전업주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 않았다. 대신 천재적인 문제 해결사, 떠오르는 신의 연구원이라는 찬사가 나를 따라다녔다. 나의 이름은 업계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의 태도였다. 남편은 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아이는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시부모님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연우의 자랑만 늘어놓던 시어머니는 이제 나를 볼 때마다 우리 지연이가 최고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나의 성공은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집안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다. 그리고 연우, 그녀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대회 후 며칠 뒤 연우는 남편과 함께 우리 집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시동생이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연우 자신이 스스로 온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번과 같은 오만함이나 질투는 없었다. 대신 깊은 후회와 함께 수치심이 서려 있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꾸 떨렸다. 예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형님께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제가 형님을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말했어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형님의 능력을 제가 감히 판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연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연우야. 나도 그때 너무 흥분해서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나도 미안해. 내 말에 연우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아니에요. 형님은 당연히 화가 나셨을 거예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형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해묵은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연우는 이어 말했다. 사실 제가 요즘 회사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 막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혹시 형님께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형님께서 개발하신 시스템을 보니까 정말 놀랍던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아는 선에서는 기꺼이 도와줄게.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과 달리 순수하고 따뜻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 시간 동안 기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연우는 나의 조언을 경청했고 나는 그녀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경쟁자에서 동료이자 조력자로 변화했다. 나의 성공은 내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박 팀장은 나에게 회사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지연 씨,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사회 공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IT 기술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인데 김지연 씨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제안을 수락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나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한때 내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이 나와 같은 좌절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나는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당신에게만 기댔던 것 같아. 당신이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남편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지연아, 내가 오히려 고마워. 당신이 다시 꿈을 찾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많은 것을 느꼈어. 당신은 항상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우리 부부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나의 삶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열정을 쏟았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배우려는 열정은 내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다. 나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들이 좌절할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나는 더욱 성장했다.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전업주부가 아니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집에서 소미와 함께 책상에 앉아 코딩을 하고 있었다. 소미는 내 발치에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고요한 밤. 하지만 이제 이 고요는 과거의 외로움과는 다른 평화롭고 충만한 고요였다. 나는 문득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다. 한때 나를 짓눌렀던 고졸이라는 학력, 전업주부라는 이름, 그리고 나를 비웃던 연우의 말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의 재능, 나의 열정, 그리고 나의 가치를 나는 이제 완벽한 평화를 느꼈다. 내면의 평화, 그리고 가족과의 평화,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힘.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이었다.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경진대회에서 우승하고 연우와 화해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나는 이제 대기업의 핵심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었다. 나는 더 이상 10년 전에 무기력했던 전업주부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 똑 부러지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빛나는 눈빛. 나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는 나의 능력을 인정하여 여러 주요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겼다. 나의 팀원들은 나를 존경했고 나의 리더십을 따랐다. 나는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했지만 단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었다. 특히 나의 주도로 시작된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IT 꿈나무 교육 지원 사업화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나의 노력과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이제는 전국 각지에 교육센터를 설립할 정도로 성장했다. 나는 직접 교육 현장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은 나에게 큰 감동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나는 새로 문을 연 경기도 해이리에 위치한 교육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언론사와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나는 개소식 연단에 서서 나의 경험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한때 고졸이라는 이유로,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에 갇혀 살았습니다. 나의 재능과 꿈을 스스로 외면하고 그저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를 무시하는 한마디가 저를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펜을 들고 밤새워 공부하며 잊었던 꿈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다. 저 멀리 연우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질투나 비웃음이 아닌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연우는 나의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나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저처럼 한때 좌절을 경험했던 아이들이 다시 꿈을 꾸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은 계층을 뛰어넘는 사다리이자 꿈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하여 언젠가 세상을 바꿀 멋진 인재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과 함께 깊은 공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개소식이 끝나고 나는 교육센터 내부를 둘러봤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컴퓨터 앞에서 코딩을 하거나 직접 만든 로봇을 조작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나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 속에서 나의 지나간 꿈과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을 보았다. 그때 한 아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작은 손에 낡은 코딩책을 들고 있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진 연구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아이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럼 너는 분명 멋진 연구원이 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 나는 이 아이들이 과거의 나처럼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새로운 사명임을 깨달았다. 나의 성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였다. 저녁 무렵 나는 교육센터 옥상에 올라섰다. 해질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쳤다. 옆에는 항상 나의 곁을 지켜주는 소미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소미는 이제 제법 통통해지고 윤기나는 털을 자랑했다. 나는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소미야,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고마워. 나는 지난 2년을 돌아봤다. 한때 나의 삶은 잿빛이었고 나는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의 삶은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하며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동료들 그리고 꿈을 함께 만들어 나갈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 너머로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미소 지었다. 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내 삶의 두 번째 봄은 따스했고 희망으로 가득했다. 기술 경진 대회 우승 이후 2년이 흘렀고 나는 이제 단순히 한 회사에 소속된 연구원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의 주도로 시작된 IT 꿈나무 교육 지원 사업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수많은 아이들에게 코딩과 인공지능의 꿈을 심어주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 촉망받는 연구원이었다. 이번에는 회사의 지원을 받아 나의 오랜 꿈이었던 AI 기반의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기후변화와 토양 상태를 분석하여 최적의 작물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었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이 시스템을 보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프로젝트였다. 어느 가을날, 나는 첫 번째 스마트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된 작은 마을을 방문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서 농부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확에 한창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한 할머니는 내게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가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이제 농사 짓는 게 훨씬 편해지고 수확량도 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의 기술이, 나의 노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삶의 의미였다. 연우는 여전히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 외에도 주말마다 나의 IT 꿈나무 교육 지원 사업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멘토링을 해주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우리는 이제 자매처럼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었다. 연우는 내게 말했다. 형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졌었는지 깨달았어요. 학력이나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형님은 저에게 진정한 롤모델이에요.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나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조언자였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내 곁을 지켜주었고,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응원해 주었다. 그는 내가 이룬 모든 성과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나의 영향을 받아 과학과 기술 분야에 흥미를 보였다.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로봇 만들고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의 말에 나는 활짝 웃었다. 아이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어디선가 소미의 야옹 소리가 들렸다. 소미는 이제 어엿한 성묘가 되어 털에서 윤기가 났다. 소미는 우리 옆에 다가와 내 무릎에 얼굴을 비볐다. 나는 소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생명이 내게 가져다 준 변화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소미를 안고 고요한 공원을 바라봤다. 나무들은 푸른 잎으로 가득했고 꽃들은 저마다의 색깔로 활짝 피어 있었다. 봄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지만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봄이 찾아온 듯했다. 나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았다. 고졸, 전업주부라는 사회적 편견에 갇혀 살던 나를 비웃던 연우의 날카로운 말들, 그 모든 아픔과 좌절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나를 일깨우는 질책이자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 나서게 만든 질문이었다. 나는 그 질문에 나의 노력과 성공으로 답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깔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나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앞으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많은 꿈을 실현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음 장을 열었을 뿐이었다.